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잃어버린 손자를 찾은 60대 여성입니다. 40여 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제 밑으로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는 몸이 약해 첫애로 딸을 낳고 도저히 둘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제 손을 잡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던 시어머니 소원에 낳은 아들이었죠. 저를 구박한 적은 없지만 첫째 딸을 보면서 내내 아들을 아쉬워하던 어머님께 효도한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저를 업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하셨죠. 시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그리 구박을 당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나서야 사람 대접을 조금 받으셨다는데요. 그때는 서운한 마음이 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주를 안아보니 그 기분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손주가 그렇게 좋은가 생각했어요. 저도 나중에 손주를 보면 저럴까 싶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근 20년을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요.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많은 시간이 어떤 계기로 인해 무의미해질 때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애써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살아도 좋은 게 없는데 왜 죽음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고요. 어쩌면 사람은 벌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중해서 애써 키운 아들도 손주도 연달아 빼앗기는 벌을 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벌을 다 받고 저승에 가서 엄마 벌 다 받고 왔어 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죠. 그렇게 덧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저를 하늘이 가엾게 여긴 걸까요? 마치 벌이 끝났다는 듯 손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던 그 순간을 저는 죽기 전에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부는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은 데다가 화장도 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말투도 조신하지 못하고 아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부모에 대해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친구를 통해 만난 아이라고 하더군요. 어른들을 어려워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성심은 좋은 아이라며 감쌌습니다. 어른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시부모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눈을 똑바로 보고 건성건성 대답하겠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정말이지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기가 차서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만 따로 불러 일단 결혼 전에 연애나 더 해보면서 지켜보자고 설득했죠. 겨우 대학 입학 후 군대도 안 다녀온 녀석이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됐어요. 며느리 자리 마음에 안 드는 건 둘째치고 아들은 결혼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죠. 군대나 갔다 와서 오랫동안 잘 만나보고 결혼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아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2달 후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부모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열흘을 알아두었습니다. 며느리 자리도 성에 차지 않는 마당에
아들놈은 애아빠가 되었으니 학교도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컸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특히 손주를 애타게 바라던 시어머니가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째였던 딸이 할머니한테 차별받았다고 불만이 이만저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다 해주며 키웠고 매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어도 그럴 수 있지, 친구를 좀 때려도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웠으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총대 메고서라도 매질을 해서 방향을 잡아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은 거죠. 열흘을 머리를 싸매고 누우면 뭐가 달라집니까? 결혼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들어선 애를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더군다나 제 딸과 또래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은 게 있다며 해준 말에 저는 차라리 연을 끊고 살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쟤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애랑 자고 다녔대. 지금 가진 애가 현우 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뭐? 설마 그런 거 어떻게 미리 확인 안 되니? 현우한테 물어보면 알까? 현우가 어떻게 알아? 자기 여자친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나 그리고 쟤랑 살기 싫어. 은근슬쩍 나 없을 때 내 방에도 들락거리는 것 같아. 왜? 뭐 없어진 거 있어? 아직 그런 건 없는데 화장품도 쓰는 것 같고 옷장에 옷도 헝클어져 있고 그래.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너 방 못 들어가게 할게. 그럼 어쩌니? 현우 애를 가졌다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그 아이를 반기는 사람은 아들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사돈될 사람이랑 만나 대책이라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힘들더군요. 그의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엄마라는 사람은 애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애가 저렇게 됐나 싶어 돌아오는 길에 혀를 여러 번 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답답해하며 한숨만 쉬었죠. 그리곤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나서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얼마나 피웠는지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절인 듯 났는데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러더라고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현우 애를 가졌다는데 흠이 있는 자식 하나 생겼다 생각하면 감싸지 못할 이유도 없다. 당신은 저 애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요? 어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아까워서 어떡하냐고요. 당신 자식만 아깝겠소? 제 부모도 아깝겠지. 참나, 퍽이나 아깝겠어. 아까운 자식인데 결혼을 하든 말든 애를 낳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겠어요? 행여나 자기한테 돈 달란 소린 줄 알고 돈 없다는 말부터 하더구만. 아휴, 내가 어쩌다 그런 집 애를. 그렇게 답없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이 점점 며느리 배가 불러왔어요. 그렇게 산 딸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현우 애라고 하니 잘 먹으라고 아침 밤낮으로 며느리 밥상을 차려다 바쳤어요. 처음엔 입덧이 심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과일만 찾더니 몇 주 사이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그 와중에 먹고 싶은 것이 딸기라고 하는데 그 여름에 딸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딸기 주스, 딸기 우유, 딸기잼 같은 걸 사다 주면서 그거라도 먹으라고 챙겨주고 했죠. 나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시외가 행사로 딸과 아들 부부만 두고 하룻밤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늦은 밤엔가 딸이 야단 법석을 떨며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얘네 술 마셨나 봐.
지금 거실에 술병이랑 치킨뼈 굴러다니고 난리도 아니야. 뭐? 지연이 걔도 술을 마셨다고? 술을 마셨으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겠지. 가까이 가보니까 술 냄새 나.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진짜 내 동생이지만 답 없다. 미친 것 같아. 아니, 미쳤어 얘네. 술을 마셨다는 말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른 아침에 와보았죠. 그때까지도 아들 부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더군요. 딸 말대로 며느리에게서도 술 냄새가 났고 거실은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생각해서 좀 치워놓을까 하다가도 둘 꼬락서니를 보니 그럴 맘이 쏙 사라졌다고 저보고도 건들지 말래요. 오랜만에 어른 없는 집에서 내 세상이다 논 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치킨이나 시켜 먹고 말 것이지 이때다 싶어 아이를 가진 몸으로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 없이 애부터 덜컥 가진 애들에게 상식을 바란 것이 잘못이겠죠. 분한 마음에 자고 있던 아들 등짝을 후려쳐 깨우니 비몽사몽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방으로 들어가 자란 말에 지 혼자 가려는 걸 다시 목덜미를 잡아 끌어 며느리도 챙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던 사람 깨웠다고 잠결에 온갖 욕을 다 하고 일어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날 아들 부부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실을 치우면서 또 눈물개나 흘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서글퍼서 못된 생각도 좀 했어요. 지금 손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지만 그땐 차라리 다 죽자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친척들이 다 모인 시외가 모임에서도 아들이 곧 애를 낳는다, 이 나이에 손주가 생긴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대문 밖이 저승이라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때 무슨 심정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이나 혼절해서 실려가고 차마 화장할 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은 이미 간지 오래고 며느리는 3주나 이른 출산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기억을 살기 위해 지우기도 한다네요. 저한테는 그 일이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합니다. 며느리가 달가올 리가 있나요? 그게 다 그 애 때문이라는 생각에 장례식장에서 애를 잡아 죽일 듯이 굴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그 애가 아니었다면 우리 애가 그 시간에 일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다 군대나 갔을 녀석이니까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응급수술에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누구 하나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부부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 애도 불쌍하고 아빠 없이 태어날 손주도 불쌍했죠.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딸을 채우지 못해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건강했고요. 손주가 아들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 자식이 맞구나. 저 코끝이 뭉툭한 거 하며 짙은 쌍꺼풀하며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까지 제 아빠를 쏙 닮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가고 손주가 온 겁니다. 그것도 참 갑갑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라는 연결고리도 없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손주라는 연결고리는 자식보다는 느슨했고
아이를 데리고 갈 곳 없는 저 아이는 당분간 우리 집 신세였죠. 그렇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자식이다 보니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애가 미덥지 않아 그저 맡기기도 어려웠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어처구니가 없게도 애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없는데? 없다니? 애만 있고 지연이는 없어. 지연이 짐도 다 사라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전복죽 먹고 싶대서 지금 전복 사서 왔는데. 얘 지금 애만 두고 튄 거 아니야? 애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기고 가버린 것 같은데? 설마 그게 말이나 되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했는데 사람 잡더군요. 며느리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집만 빠짐없이 챙겨서요. 아들과 짧은 신혼생활을 했던 그 방에 자기가 낳은 아들만 덩그러니 놓고 가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아이를 좀 부탁한다는 말도 없이요. 결국 손주는 꼼짝없이 저희가 키우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출생신고도 채 하지 못한 채라 저희 부부 밑으로 넣어서요. 남들은 애들 다 키워놓고 자기 인생 살기 시작한다는 때에 벼랑간 다시 육아를 하려니 정말 힘들더군요. 대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웠었나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밥그릇은 쥐고 태어난다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요, 아들을 쏙 빼닮은 애라 그런지 커가는 거 보는 재미는 있더군요. 그렇게 애가 처음으로 배밀이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조잘조잘 말할 때까지도 며느리는 한 번을 안 왔습니다. 영영 찾지 않을 셈인가 그러기도 힘들 텐데 싶었어요. 그 사이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3년 전에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쪽에서 이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한 거예요. 사돈을 붙잡고 그 죽지 못해 사는 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지 않았으면 아마 딸 결혼도 힘들었을 겁니다. 행여나 자기 아들이 그 아이를 맡아 키우는 일이 있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모르지 않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서 애 다 키워놓고 죽겠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할미였어요. 세상에 자기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자란 아이죠.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란 말을 배워왔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하고 짠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소리내어 말할 때 누구에게도 대답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 손주는 참 똘똘했습니다. 딸이 보이기도 하고 아들이 보이기도 했어요. 아들을 닮아 잘생겼고 딸처럼 좀 똑부러지는 면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제 엄마를 닮았는지 알기 어려웠으니 그건 또 다행이었습니다. 괜히 살다가 불쑥불쑥 생각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호들갑스러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대박이야.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야? 지연이, 나 지연이 봤어. 지연이? 그 지연이? 윤호 엄마? 우리 동네 살더라니까. 너희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척에 살면서 자기 아들 보러 한 번을 안 왔단 말이야? 엄마, 더 대박인 건 딸의 전화를 듣고 급히 딸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딸이 살던 곳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매일같이 딸이 며느리를 받다던 시간에 맞춰 나가 기다리곤 했죠. 그렇게 사흘 뒤에 그 애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공원에 나와 걷는 며느리를요. 처음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워낙 살이 많이 빠져 있었었는데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살이 찐 탓맛은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임신했더라고요. 곁에서 걷고 있는 애도 고작해야 4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이미 만삭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기가 찼습니다. 애를 두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누구 애를 저렇게 둘이나 만들어서 사나 싶었으니까요. 적어도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빨리 애엄마가 되진 않았을 텐데 싶어서요. 그러는 사이 혼자 걷던 아이가 넘어졌는데 며느리는 그저 멀뚱멀뚱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프고 놀랐는지 금방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남의 애를 보듯 무심히요. 제가 멍청하게 그 애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애도 저를 보았습니다. 많이 놀라더군요. 설마 그곳에서 저를 만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처럼요. 세상 좁아요. 더군다나 옆 동네나 다름없는 한 지역에서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이야기나 좀 하자고 하니 애가 있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러면 여기서 빽빽 소리 지르며 할 말 해도 되겠냐 하니 다음날 오전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널 어떻게 믿고 보내냐고 하니 핸드폰 번호도 주고요.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때 만나자고 해서 다음날 다시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가 설명 좀 해봐라. 뭘요? 뭐? 애를 놓고 간 애가 왜 애를 가지고 있냔 말이다. 그 애는 현우가 죽었으니까 제가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두고 온 거고요. 재혼을 했으니 또 아이를 가진 거죠. 아니, 현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을 했어? 저기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럼 언제까지 죽은 전 남편 붙들고 살아요? 아니, 솔직히 전 남편도 아니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배가 불러서 안 된다. 혼인신고는 애 낳고 나서 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현우랑 너 사이에 애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지. 사람돌이가 그게 아니다. 너 그렇게 가고 얼마 만에 새 남자 만난 거니?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뭔데요? 설마 애 데려가라 그 소리 하려고요? 윤호다. 성윤호. 윤호든 뭐든 저랑 상관없어요. 네가 낳은 아이 아니냐. 저는요, 우리 희민이랑 뱃속에 이 아이만 제 애라고 생각해요. 그 애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도 않고요. 애 아빠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렸는데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지도 않니? 안 보고 싶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정에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진이라도 봐라. 얘가 이렇게 잘 컸어. 현우 닮아 똘망똘망하고 벌써 한글을 다 떼고 영어도 한다. 안 보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알아서 키우세요. 저 안 닮고 현우 닮았으면 어머님도 좋으시겠네요. 아들 2번 키우는 재미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의 뺨을 쳤더라고요.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이 없기로써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 아들의 자식을 남의 자식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다니요. 이 못된 계집애, 이 망할 놈의 계집애. 이걸로 퉁쳐요. 어머니도 화풀이할 만큼 했고 저도 당했으니 이걸로 끝내자고요. 다시는 저 찾아오는 일 없으셨으면 하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팽하고 가버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죠. 눈앞이 핑핑 돌아 눈을 질끈 감으니 윤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올 때마다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기는 손주의 예쁜 얼굴을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고 해도 제 엄마 품에서 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저 아이 밑에서 자랐으면 우리 윤호 그렇게 예쁜 얼굴로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어제도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도 잡지 않고 혼자 뛰다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았잖아요. 매정하다 했지만 그렇게 독한 애는 또 처음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오랫동안 상의했어요. 은연중에 며느리가 돌아와 아이를 다시 달라고 하면 보낼 생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이 들어 갑자기 와서 달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우였죠. 달리 생각하면 내 새끼처럼 키운 손주 뺏길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아이 얼굴도 모르고 가고 엄마는 애 얼굴만 보고 간 겁니다. 아이 처지에선 어떤 이유가 됐든 부모가 저를 두고 가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는 없다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밑으로 넣고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판에 며느리 기다려서 뭐합니까? 영영 없는 셈 치고 살게 된 것이죠. 정말 아낌없이 주며 키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무리 귀해도 매를 들 생각을 했었는데 손주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썽을 피우는 일도 없이 그 어린 것이 늘 어른들 칭찬만 받고 자랐습니다. 좀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것은 눈치가 빨라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친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 시기와 방법을 두고 남편과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꺼낼 일이 없었습니다. 먼저 꺼내기는 어렵고 혹시나 궁금해하면 그때가 때라고 생각하자고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주는 단 한 번도 제 친부모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죠. 눈치가 빨라서 알 건 다 아는지 집에 걸린 액자 속 낯선 남자가 자기 아빠인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늘 잘하고 있다는 말뿐이었고 여자애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애들 사이에 초콜릿 주는 날이니 사탕 주는 날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오는 날에는 꼭 자기가 준비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밀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이게 다 뭐냐? 제 마음이요. 뭐? 아이, 마음 그거 참 달콤하게 생겼구나. 손주 키우는 재미를 느낄 때마다 그 얄밉고 못된 계집애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생각 같아선 흠씬 때려주고 싶은데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손주를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고 건강도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더 욕심내서 애 결혼해서 증손주까지 보자고 그렇게 다짐하며 키웠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애연가였지만 아들 태어나 끊고 아들이 가고 나서 잠시간 또 피웠지만 손주 때문에 딱 끊었었거든요. 담배가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겠지만 느닷없이 폐암이라니 우리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수술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낙담하던 남편이 빠르게 유산 정리부터 하더라고요. 뭐 내가 애들 하나도 안 주고 홀라당 먹을까봐 그것부터 해? 무슨 소리? 누굴 주고 가든 그게 그거지. 당신 다 줘도 다 애들한테 갈 건데 뭐. 근데 이 와중에 유산 정리는 왜 하겠다는 건데? 그냥 의미 있잖아. 남편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음 날 갑자기 죽기라도 할 사람처럼 굴면서 오랜 앨범을 들춰 사진도 보고 딸을 불러다 미리 증여도 하고요. 손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손주라곤 하지만 호적상 자식이었고요. 윤호야,
할아버지가 윤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네 아빠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키웠는데 너한테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키웠으니 저 세상 가도 네 아빠 얼굴 떳떳이 보겠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참 잘했지? 네. 아빠한테 너 잘 키우고 왔다. 자랑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사람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알기 힘들단다. 그래도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았으니 그건 역시 축복 아니냐. 앞으로도 잘 커야 한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행복하게만 자라라. 할아버지가 저기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날 손주는 제 남편의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하지도 않던 아들 이야기까지 꺼내 애를 울리냐고 타박하고 싶었는데 손주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나 혼났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애한테 부모를 다 빼앗아 갔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오래 남겨주시지. 목 놓아 울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딸 앞으로 전세를 주고 있던 작은 평수 아파트를, 손주 앞으로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남겼어요. 집은 제 명의로 돼 있으니 후에 가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 당부를 했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은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손주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부터 내 아들 몫으로 주려던 것인데 이제 네 것이다. 인생의 전부가 되진 못해도 네가 힘이 들 때는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잘 가지고 있다가 써라. 남편은 몇 달 고생을 하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생이나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아플 만큼 아프고 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화장하는 날 손주를 품에 안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목이 쉬도록 우는 손주를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손주가 있어 정신줄 붙들고 남편 가는 길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손주 잘 키워놓고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먼저 가서 현우 만나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 내가 애를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아주 기세등등한 얼굴로 가겠다고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애가 중3이 되던 해에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데려가야 하겠답니다. 너 미쳤니?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가 제 아들 찾으러 온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인제 와서 무슨 아들? 상관없는 애라고 하지 않았어? 알아서 키우라며. 사진도 보고 싶지 않다며. 그땐 저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애 데리고 오면 현우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정이 나아졌니? 지금은 애를 봐도 현우 생각이 날 것 같지 않아? 이제는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커서 손 많이 안 가고요. 남편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애 데리고 오겠다고. 안 된다. 남의 밑에서 내 새끼 키우게 할 순 없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지. 무슨 네 자식? 윤호 네 자식 아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지도 않고 낳아놓기만 하고 가버린 네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야? 사진도 보기 싫다 하지 않았니?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면서 어디 학교 나가서 네 아들 찾아보라고 하면 찾기나 하겠냐? 우리 윤호, 나는 절대 못 준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 했던 남편이 그렇게 죽고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머님도 아들 잃으셨지만 저도 남편을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자식이 보여요? 보여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은 버리면 안 됐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윤호를 내가 무슨 심정으로 길렀는데. 윤호 네 자식 아니다. 내 자식이야. 네가 출생신고도 안 한 덕분에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었다. 그건 고맙게 생각하마. 잔말 말고 가라. 그렇게 며느리를 쫓아내듯 보내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좀처럼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큰딸을 불렀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걔가 진짜 윤호 데려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무슨 수로? 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낳자마자 버리고 간 자식을 데려가? 아무리 낳은 정이 있다지만 기른 정이 있으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소송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미리 증여한 그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시간에 손주가 상처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친모가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며 자신을 법정에 세웠으니 아이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이 저는 더 기력이 쇠약해졌고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손주를 지킬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뭐든 못할까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손주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윤호야. 무슨 일이 있어? 할머니, 저 엄마한테 갈게요. 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뭐 서운하게 했니? 뭐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래도 친엄마한테 유리하다고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 지킬 거다. 내가 어떻게 보내니 윤호야. 나는 너 못 보낸다. 죄송합니다. 법은 끝끝내 친모의 편에 섰습니다. 일단 친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16년을 키운 공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으나 이후가 문제였어요. 홀로 남은 할머니보다 친모와 함께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결정적으로 친엄마에게 가겠다는 손주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어요. 그렇게 저는 16년을 자식처럼 키웠던 손주를 아이 엄마에게 보내야 했죠. 한때는 제 엄마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엄마 품에 안겨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어릴 때 보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원해 데려간 것이라면 제가 힘들어도 마땅히 보내야 맞죠. 근데 며느리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밑으로 된 재산을 노리고 데려간 것이 분명히 억울한 거예요. 남편도 손주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 맞는 밤은 너무 서글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삶이 허망하기까지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팍 늙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삶의 의욕을 잃는 순간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삶의 의욕을 잃으면 생기가 빠져요. 그러다 보면 금세 사람이 폭삭 늙어 보이기도 합니다. 손주를 잃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보기 안쓰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 금수만도 못한 며느리 욕을 해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게 퍽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에 그 예쁜 것 눈앞에 없으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죽더라도 남편과 아들에게 무슨 면이 있나 싶어 죽지도 못했어요.
아이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그 애가 엄마 역할이나 제대로 할지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민물고기는 잘 못 먹는다든지 과일은 딸기와 귤 같은 추위를 탄 과일을 더 좋아한다든지요. 체육을 가장 좋아하지만 학교에서 이과 쪽으로 적성이 맞아 개발자나 과학 쪽으로 밀어줘도 좋다든지요. 한창 아이가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그렇게 돼버렸으니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혹시 며느리 재혼 상대가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구박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 많았고요. 손주가 그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상상하니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만나볼 수조차 없었죠. 가끔 보고 싶을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한 번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는데 글쎄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사이 전화번호도 바뀐 거였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16년을 키워 보냈는데 어떻게 단숨에 무자르듯 연을 그렇게 끊게 한 것일까요? 엄마, 그러지 말고 점심은 먹어야지. 됐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끼니를 다 챙기겠냐. 아, 진짜 왜 그래?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죽기는 네 아버지랑 현우 볼 낯이 없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아, 진짜 그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엄마가 뭘 볼 낯이 없어. 엄마 할 만큼 했어. 엄마 볼 낯이 없는 건 현우지. 그렇게 가버리고 엄마가 16년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러고도 엄마 원망하면 그건 저승에서라도 좀 쳐맞아야 돼. 아유, 속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고 그럴 거면 가. 또 현우 욕하는 건 듣기 싫어가지고. 이럴 때 보면 엄마도 순 할머니랑 똑같아. 나만 고생이지, 나만 고생이야. 현이야. 왜? 윤호, 학교 가면 좀 볼 수 있으려나? 뭐하러, 괜히 보면 마음만 아프지. 하지만 제가 손주를 볼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만날 수도 없어서 딸이랑 가끔 등하교 시간에 가서 몰래 보곤 했어요. 딸 말대로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저 마음만 아플 뿐이라 그마저도 몇 달 하지 못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한 손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집을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나중에 윤호를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지금이야 지 엄마 때문에 보기 힘들어도 나중에 찾아올 일이 있지 않겠어? 그때 지금처럼 있으면 윤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 맞습니다. 제가 아는 손주라면 언제고 때가 되면 한 번은 찾아올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건강하게 있어야겠다. 손주 기쁘게 안아주려면 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기력을 되찾았고 그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겠지 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날이 온 겁니다. 어느 날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야 항상 제멋대로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니 초인종을 누를 사람은 잡상인이나 전도사들 뿐이었죠.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 윤호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인가 싶어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이게 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쳐나가 문을 열었죠. 정말로 윤호였습니다. 못 본 사이에 키도 훌쩍 자라 먼저 간 아들만큼이나 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윤호를 안아보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윤호야, 윤호 맞지? 윤호 맞지, 내 새끼?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아유,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잘 먹고?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전보다 더 야위신 것 같은데. 아니다. 나도 잘 지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손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을 잘 치렀고 원하는 대학에도 입학했다고요. 제가 좋아하던 쌀음료와 빵을 사들고 와서 앉은 손주는 앳된 티를 다 벗어내고 제 아빠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이 20살에 갔는데 그 아들의 자식이 딱 그 나이가 된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손주에게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불쌍한 내 새끼가 생각나서 저랑 똑 닮은 아빠 얼굴 한번 못 본 손주가 불쌍해서요. 손주는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잘 대해주던? 구박하거나 때리진 않았어? 맞은 적은 없어요. 구박은 글쎄요. 아무래도 친아들이 아니다 보니 그쪽에서는 제가 달갑진 않았겠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널 보내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 네 엄마는 좀 챙겨주던? 엄마는 제가 필요해서 데려간 건 아니니까요. 뭐야? 네 엄마도 널 챙기지 않은 거야? 동생들이 어려서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살려고요. 뭐? 윤호야, 지금 나랑 산다고 했니? 네, 대학 들어가면 어차피 기숙사 들어갈 건데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으로 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 물론 되고 말고. 근데 네 엄마가 그걸 허락하겠냐? 엄마는 상관없어요. 이제 성인이고 드디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 됐는데요. 실은요, 할머니. 저 그때 일부러 간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저를 데리러 가기로 한 이상 계속 할머니를 괴롭혔을 거예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버텨도 계속 찾아왔을 거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미성년자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니, 네가 왜 거기까지 생각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는데. 괴롭혀도 날 괴롭히는 거다. 윤호 네가 싫댔으면 난 어떻게든 너 안 보냈을 거야.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재산이 탐나 접근한 사람을 할머니가 무슨 수로 막아요. 뭐?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 데려가려는 이유요. 그 어린 나이에 손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어른들이 우리가 너무 부주의한 탓이었겠죠. 안방에서 들리는 저희 부부의 근심 어린 대화나 딸과 전화통화로 나누던 한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손주는 제 엄마가 자기를 낳자마자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슬펐는데 티를 내기엔 부모만큼 자신을 챙겨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죄송했다고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재산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저를 끝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를 데려오자마자 그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 한 걸 보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팔았어? 기어이 판 거야? 아니요. 할아버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그 약속은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가 안 된다고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결국 제 말 들어줬고요.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팔러 가자고. 알았다고 하고 그 길로 짐 싸들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아주 천하에 몹쓸 것들.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팔더라도 절대 그 사람들한테는 못 주죠.
손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명석하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제 친모가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상황에서도 제 것을 지켜냈으니 그보다 더 영리할 수가 없었죠.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게 제 생각을 하겠답시고 그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손주가 짐이라고 가져온 것도 별거 없었어요. 그 겨울에 때가 탄 외투 하나, 옷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손주가 다시 돌아온 지 이틀도 안 되어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윤호 거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호를 왜 여기서 찾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호 거기 있잖아요. 왜 네 아들을 나한테 찾느냐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윤호 성인 됐다고 또 눈물바람 호소하시면서 애 꼬드긴 거예요? 돌려보내주세요. 제 전화랑 문자는 죄다 무시하고 있어요. 애가 가기 싫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보내냐. 어디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봐라. 어머니 정말 이러시기에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다고요. 어머니, 윤호 16년 동안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애 키우면서도 저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낳은 건 전데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만 찾으니까요. 그러게 빨리 데려가지 그랬냐. 그때 내가 데려가랄 때 데려가지 그랬어. 제 사정은 안 봐주세요? 제가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윤호 5살 때나 16살 때나 너한테는 똑같이 가정이 있었어. 근데 뭐가 달랐냐? 5살 윤호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16살 윤호한테 뭐가 있으니 데려간 거 아니야? 그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짓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지금 제가 딴 맘이라도 품고 윤호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나마 사랑으로 애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윤호한테도 도움 안 돼요.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데려가려거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손주와도 연락을 못하게 번호도 바꿔버리더니 똥줄이 탔나 봅니다. 손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제 것이 되지 못하니 그럴만도 하죠. 욕심 앞에 본성이 드러난다고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원래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손주는 지치지도 않고 울리는 제 엄마의 연락에 결국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하도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문을 열어줬더니 이방저방 찾아다니며 손주를 찾습니다. 윤호 어딨어요? 김윤호! 걔가 왜 김윤호냐? 내 아들 성현우 아들 성윤호다. 어머니,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애 어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일이 있어서 나간댔으니 나도 모른다. 고도겠지.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애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머님이 바로 잡아주셔야죠. 윤호가 대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길래 내가 바로 잡기까지 해야 한다는 거냐? 내가 보기엔 윤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윤호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윤호가 여기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서 벗어나서 간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구나. 네? 자식을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린 너는 그럼 잘했냐? 사정이 어찌됐든 16년을 그렇게 나무로 산 너는 잘했어? 윤호가 그러더라. 엄마는 나한테 증여된 재산 없었으면 16살에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나는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내 집에 이렇게 함부로 와서 윤호 찾지 마라. 내가 한 번은 뺏겨도 두 번은 안 뺏긴다. 사실 그날 윤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방 화장실에 숨겨둔 거예요. 온 방을 뒤지고 다니다가 안방까지 가려던 거 멈춰 세우고 따져 물어 겨우 피했습니다. 행여 거기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었겠지만요. 모든 걸 다 들었을 테니 며느리가 간 뒤 윤호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엄마를 다신 보고 싶지 않은 게 맞는 거냐고요. 엄마에 대한 애증이라면 결국 다시 보고 싶을 테니 나중에 네가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엄마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요. 잠시 엄마랑 살았지만 엄마가 있었던 적은 한시도 없었어요. 후에 알았지만 며느리 그건 엄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모성애라는 것이 없는 아이였어요. 윤호를 그렇게 데려가 놓고는 한 것이 음식을 가르치는 일이었답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재혼 상대도 새벽에 들어와 점심쯤 일어났고요. 며느리는 아이들 등교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손주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손주는 고등학교 집을 나오기 직전까지도 아침을 차려 동생들을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언제 수학여행을 가는지 체험학습이나 모의고사가 언제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요. 관심도 없었답니다. 학교에서 내야 하는 돈이 생기면 그렇게 눈치를 주고요. 언제나 다시 돌아갈 생각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은 흐를 테고 자신은 성인이 될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 뒤로도 아주 지겹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손주는 숨거나 없었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답답할 노릇이었겠죠. 손주에게 지난 4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며느리가 그 짓거리 하는 것도 도저히 봐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종래에는 결국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저 그 건물로 애 데리고 온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허락한 거고요. 저희 빚이 많아요. 애들 아빠가 사업하다 진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야 앞으로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저를 4년을 키웠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누가 보면 남의 자식 키운 줄 알겠구나.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 어머니한테 소송할 거예요. 4년 키운 보상도 다 받아낼 거라고요. 대체 어느 나라 법이 친부모가 키워준 값을 자식한테 받아낸다니? 얘 양육비를 받아내자면 내가 너한테 소송을 해야 맞지 않니? 네 자식을 16년을 무료로 키워준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러고 그 건물은 팔든지 말든지 윤호가 알아서 할 일이다. 쓸모가 있을 땐 알아서 쓰라고 지 할아버지가 남긴 지재산이야. 네가 뭔데 그걸 네 빚잔치 하는데 쓰려고 들어?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죠. 윤호 내놔요. 빨리 윤호 내놓으라고요.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지르며 손주를 찾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도 허구한 날 찾아와 그러는 통에 더는 그곳에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자긴 학교 가버리면 그만인데 혼자 남아있을 할머니가 걱정된다고요. 할머니만 괜찮으면 집도 팔고 건물도 팔아 학교 근처로 이사가는 건 어떻겠냐고요. 딸과 멀어지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제가 안 갈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손주 학교 근처로 가면 손주가 기숙사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곁에서 챙길 수 있으니 더 좋죠. 그렇게 손주 학교 근처로 이사 온 지 몇 달 됐습니다. 손주는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이게요, 딱 20여 년 전에 아들 키울 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만 살아있었으면 더는 바랄 것도 없을 텐데 하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평범하게 대학 다니는 자식 키우는 삶 뒤늦게나마 누리는 중이에요. 참 착해요. 제가 키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어린 나이에 속을 채우게 한 것이죠. 아낌없이 줘서 키웠는데도 미안한 것도 많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많습니다. 난데없이 이사를 가버리는 통에 며느리만 애간장이 탔겠죠. 딸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에서 하던 포장마차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정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삶은 결국 벌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은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나이 들어 삶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아들 크는 것을 못 봤으니 대신 손주 군대도 보내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장가까지 가는 거 보고 싶네요. 증손주까지 본다면야 정말 더 바랄 것도 없고요. 저 그때까지 잘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